중우 정치는 이제 예. 그 누가 플라톤이 얘기했던 건가요? 플라톤도 민주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죠. 어리석은 대중들이 이끄는 정치. 그 사람의 결론은 이거예요.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나쁜 정부를 만든다. 그렇죠. 네, 참주 정치. 예. 참주정. 그 독재 정부.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그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 문제지 민주주의 두면 반드시 독재 정부 발생할 수. 예, 그렇게 간다고 보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나쁜 점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스스로가 왜냐하면 모르고 그냥 무지한 사람들이 아무거나 선택을 하니까 뭐 랜덤하게 정책 결정이 일어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게 자기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네. 슬프다. 그게 그 사람들의 중요한 비판이에요. 저는 그걸 좀 과학적 관점에서도 수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할 때 이건 수학적 관점이 아니라 수학이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수학에서의 어떤 기본적으로 증명됐던 것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난번에 그 소개 한번 잠깐 해주시죠. 그 지금 독실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수학적 진리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수학적 진리조차 그죠.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괴델이라는 사람이 그 불완전성이죠. 그렇죠. 불완전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수학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학이 완전하지 않다. 그렇지. 그렇게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냈지만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리된 증명들이 다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틀린 그렇죠.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 집단이 그러니까 전문가 한 명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치고받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토론을 벌여가지고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이상적이고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비전문가들 도 그냥 듣고서 난 이건 것 같아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보다 정답에 가까울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랑은 필요가 없다. 이거는 좀 잘못된 주장이 필요가 아니냐. 없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전문가 집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선택의 권한에 있어서 소수한테 정권을 줘가지고 진행하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효율적일 수 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효율성 면에서는 분명히 엘리트주의의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단 여기에서 계속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독재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오케이. 그 완벽한 철인, 그렇지. 도덕적이고 지적으로 완벽하게 트레이닝 받은 그 철인 정치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나는 패하지 않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제 현실적인 정치인들, 대리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보다 달라이 라마가 정치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세종대왕이 정치해주시고. 뭐 세종대왕이 좋은 예일 수도 있겠죠. 좋은 예일 수 있을 거예요. 전제 정권으로 다 욕먹는 거 아니야? 도덕성이나 어떤 지적인 훈련을 다 가지고 맞아요.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성군들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파파스머프나 이런 존재들이 우리를 이제 통치해주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 최 사장이 유머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미워할 수가 없어. 유머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아니 요즘 막 장난 아니에요. 인기가. 너무 좋대. 하지 마. 그래서 요즘 더 하시는구나 오늘. 뭔 소리 하나 했어. 애들 플러스. 파파스머프. 괜찮다. 뭐 그런 위대한 인기 지도자가 관리. 있다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만화 같은 거 보면 항상 제일 나이 많은 현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려주는 결정이 항상 옳아. 만화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고전적인 시대에 사실 그때 무슨 의무 교육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를 뜻하는 말이 데모크리토스예요. 데모크리토스. 예, 맞아요. 그래서 데모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군중, 무리들. 그때 당시에는 무산자 계급,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배운 게 없어요. 그때 당시는 더 심각한 상황일 거 아니야. 그냥 농부들이에요. 아니면 뭐 상인들, 농부들 그런 계급들을 상황하고 이론을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아시다시피 17, 18세기 이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의무 교육이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비판적 사고력 교육, 판단력 교육, 뭐 도덕성에 대한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것도 역시 약간 가정이 필요해요. 막 너무 이렇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대중들을 가정하게 될 경우에는 그거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 대중이 쓰레기야. 그럼 누가 민주주의 원리를 찬성을 하겠습니까? 다만 이것도 가정인데 어느 정도 대중들도 최소한의 도덕적인 훈련을 받았고 합리적인 판단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 코끼리를 여러 가지를 만지는 겁니다.
물론 만지기 싫어서 안 만지는 놈은 내도 그냥 하지 말라 그래. 자기 자유니까. 그러나 그래도 많은 사람이 만져서 그 의견을 조합하는 것이 좋을 확률도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효과적인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깡 선생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왜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실제로 엘리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율적이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 전당크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위험한 발언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의 핵심적인 논리가 뭐냐면은 엘리트주의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치? 그런데 이제 깡 선생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민주주의가 그렇게 비효율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효율성과 효과성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효율성과 효과성? 네. 효율은 뭐냐면 투자 대비 효과 그 비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효과는 그 총 효과의 크기, 그 이펙트의 크기죠. 예. 그러니까 효과에 있어서는 물론 효율은 당연히 민주주의가 떨어진다 가능성이 훨씬 높죠. 예,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효율은 떨어져요.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효과는 더 클 거다? 효과 측면에서. 그러니까 더 공동체를 위해 좋은 정책을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엘리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토론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중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는 트레이닝을 받아야겠죠, 당연히. 예,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서로 합의를 하고 나눈다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리고 요새는 다중지식학이라는 뭐 이런 개념 같은 걸 보시면은 그런 쪽으로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엘리트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그렇고.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그러면 다수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틀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까지도 합의를 하셨잖아요. 거기까지도.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높겠죠. 토끼 사냥이라든가 불 끄는 그런 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틀릴 가능성이 둘 다 틀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쪽이 그 다수가 판단을 하게 되면 틀릴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효과가 더 크다고 하셨죠.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클 수 항상 있다. 크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더 옳다. 항상 큰 건 아니지만 클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 적어도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있어서 엘리트주의에 뒤지지 않는다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뒤지지 않을 수 있다. 토끼 사냥하는데 4명이 아니라 조심해서 얘기해. 안 올 수 있다고. 네,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 집단지성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끼리의 집단지성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의학기술도 한두 명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끼리의 집단적인 지성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이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거기서 일반 사람들이 와갖고 갑자기 혹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제가 동양의학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막 와서 이게 간이 뜨거워서 눈이 안 좋아진다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집에서 해봤는데 된장을 바르니까 상처가 났더라 이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과연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가. 그렇지. 막 수술하려고 하는데 김도인이 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명상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던 퇴마합시다.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근데 엘리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불을 끄는 걸 배울 수 있는 기회, 사냥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거예요. 잠깐 철인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차단되죠. 일단 되고 나면, 그러니까 일단 철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못 하는데 후대를 내가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좀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닌가. 김도인 얘기 좀 들어보시죠. 왜냐면 김도인이 뭘 못하냐면은 그런 능력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할 때 끼어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그 능력치가 없어가지고 기다려 그냥.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별로 말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 왜? 그거 말하고 싶은 그냥 욕구 없어? 듣는 게 편해요. 우리 우매한 3명. 이네들이 뭘 하든. 김도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네.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 엘리트 집단이 뭔가 모든 거를 100% 완벽하게 신처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동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렇지. 오류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왜 맞는 게 더 훨씬 더 좋다고 보냐면 인간 삶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의하고 거쳐가지고 효과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분배할 건가 말 건가 이런 대주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상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도 분배 대상자들이 너무 다양하게 살고 있는 각자 의견이 분자들. 다 다르죠. 예. 입장이 다르고. 그거를
모든 사람 예를 들어 대중이 모여서 합의한다고 해서 항상 그 세부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효과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저 그거 예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은 좀 아니까 과학에 관련된 어떤 정책에서는 이것이 옳다 안 좋다. 예를 들면 원전 확대할 거냐 축소할 거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건 실질적인 예인데 사법제도 우리나라가 이제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하는데 거기다 근대 형법사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반들은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떤 판결을 내리고 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범죄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나면 거기 리플들을 보면 다 뭐냐면 완전 판산 찢어 죽일 놈이야. 항상 그래. 근데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 이거는 어떤 진보 정치인을 갖다 이렇게 물어봐도 이건 정당한 판결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결 말고 흉악범. 흉악범을 이게 판결 내는데 왜 이게 중형이냐? 뭐 고작 3년이 중형이냐, 8년이 중형이냐 이런데. 오제이 심슨 사례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거는 좀 이따가 들어볼게요. 그런 면에서 사법제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엘리트들, 일종의 검사, 판사 그 법률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정치 역시 정치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경제 같은 것도 누구나 경제 민주화를 외치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지난번 그 문재인이랑 할 때 박근혜랑 할 때 그때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순환출자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때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법안을 만들고 하도록 그거를 위임하는 것이 훨씬 맞지 않냐. 아니 근데 지금 좀 계속 개념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민주주의에서도 위임을 하죠. 그런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려고요. 예. 그래서 실제 민주주의도 어떻게 했냐면 그런 법안에 대해서 잘 아는 엘리트를 뽑는 구조가 아니고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뽑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뭐 교육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뽑혔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각하께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이행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잘 아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결국에 우매한 대중들이 뽑는 것은 전문가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일 거로 추정되는 사람을 뽑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뽑는다는 걸 갖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코끼리 경우에도 무슨 꼬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수결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정치적 전문가를 뽑지 못하는 게 눈앞에 있지 않냐. 그럼 매번 실패하는 거 아니냐?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 2000년 동안 계속 똑같이 얘기되온 얘기예요. 그렇지. 대중이 죄송합니다. 대중이 우매한데 결과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저희들 저랑 이 근본적인 가정의 차이가 계속 그거예요. 대중이 저도 알아요. 현실적으로 우매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인 결정은 이거 위험한 발언이야. 지금 대중을 미기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판단력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전문가 집단에 비한다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위험한데 이거.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야, 네 의견이잖아 이거. 나를 뭐라가. 저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분들의 권리가. 선생님이 뭔가 인격을 비하거나 뭐 진영을 비하는 게 아니고 파트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김연아처럼 피겨를 잘 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왜 김연아만 국가로 피겨 뽑아주고 우리는 안 뽑아주냐 이거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거랑 저는 나도 피겨 하고 싶은데. 맞아요. 아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분야가 이제 많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일임하는 것이 효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자꾸 대의민주주의가 민중들이 피겨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피겨 전문가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그럼 문제는 뭐냐면 과연 대중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독실은 지금 계속 없다고 주장하는 거야, 이 나쁜 놈아. 서로 지금 비난하고 지금. 좋아. 서로 댓글 달고.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싶고요. 닥쳐라.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 아닌 거야. 나 무슨 국민주의 지금 소화하는 게. 우리가 논점이 자꾸 헷갈리는데. 복잡해. 이게 아까도 우리 이러다가 계속 싸웠잖아.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잠깐만 얘기가 이 차이가 이건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할게.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제가 말했었던 거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때 그거의 전문가들을 일임을 하고 일임을 한다는 것이
뭐 아무튼간에 뽑고 엘리트들이 엘리트를 뽑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는 거에 그렇죠. 지금 반대급부를 지금 얘기하는 민주주의라면 그러니까 엘리트주의의 핵심은 엘리트들끼리 계속 뽑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 예가 뭐냐면 현대 중국 지도자 선출 과정이 그거예요. 중국에서 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10인회인가요? 국가 원로 회의 같은 게 10인회인가 30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을 해요. 야, 이번에 시진핑 너 마누라도 이쁜데 한번 이번에 10년간 우리 예쁘죠. 중국을 한번 해보라. 통치를 한번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 그래? 왜 그런 식으로 결정을 지금 뭐랄까? 아니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민주주의에서 그 사람들 그 민주주의 대중들이 우매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소양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럼 대중들이 사법제도의 전문가도 뽑을 수 있고 과학에서의 전문가도 뽑을 수 있고 경제 전문가도 뽑을 수 있다는 모든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을 엘리트가 엘리트를 뽑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뽑을 수 있다. 올바른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전문가들 집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자기들만의 시각이 있겠죠. 네. 자기들만의 그 오류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다양한 관점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오제이 심슨 사건입니다. 아무리 바보 같고 이런 사람들의 관점도 물론 그런 이상한 사례가 지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근데 오제이 심슨 사건이 오제이 심슨 사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DNA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에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때 90년대였죠. 1990년. 네, 95년에. 95년이에요. 아니, 얼마 안 됐네. 95년인데 그 심슨이 자기 와이프였나요? 여자친구? 예, 와이프였어요. 살해했습니다. 죽였어요. 죽였는데 정황상으로도 사실 너무 뚜렷했고 문제는 DNA가 죽인 걸로 검출이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 한 번도 DNA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이 어떻게 이제 공격을 하냐면 과학자를 불러요. 의사를 불러. 그래서 이게 이 DNA 증거가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이 확실하냐라고 물어봐요. 확실하지 않다. 이제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99.999% 정도 된다. 만 분의 1 혹은 1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로 그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배심원을 설득하는 거예요. 배심원이 말하자면 저희 일반 대중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만 분의 1이라도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범죄자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내려도 되느냐. 이렇게 몰아간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죄 판결이 배심원들이 그렇게 거기 넘어갔어요. 사실은. 확실하진 않다라고 지금 말하자면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넘어가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 이후에 모든 법정 증거에서 DNA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고 있어요. 이때는 그 과학기술을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대중들이 따라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 집단들이 자신들의 틀에 갇혀가지고 제대로 못 볼 가능성과 대중들이 굉장히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현재 사회에서 둘 다 있죠. 그 같지 않잖아요. 둘 다 있지. 둘 다 있는데 전문가가 실수할 가능성보다 전문가가 오히려 제대로 못 볼 가능성보다 대중들이 제대로 못 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거죠. 일단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단은 좀 정리하면서 갑시다.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이론적 측면에서 두 가지를 다뤄야 돼. 효과를 먼저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그죠. 그다음에 어떤 결정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 했을 때 이제 엘리트주의를 지지하시는 이 독재주의자들은 나는 민중들은 이건 안 된다. 이놈들한테 맡기면은 오제이 심슨 같은 사건이 난다. 오류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도 계속 지금 우리도 맨날 본다고 하면 또 불충인가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건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저도 그걸 저도 모르는 게 아니고 플라톤도 제일 싫어했던 게 배심원들이 소크라테스를 사형 판결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에 굉장히 실망을 한 겁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그리스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무지한 무지랭이들이 있다고 막 랜덤식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니 이게 되냐 이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아주 이론적인 가정의 극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인 정치도 지금 이론적인 가정에 여러 가지를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벽한 철인의 이상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라면 저도 이론적인 가정을 붙였을 때 대중들도 어느 정도 소양이 있고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사람들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정리합시다. 이게 너무 오래 얘기했어요. 경우도 있다. 비슷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잠깐 너무 과열됐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면 넘어가면은 이론적 측면 얘기하고 있고 이제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엘리트주의랑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윤리적 측면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죠? 잠깐 쉰 다음에 잠깐 나가서 멱살 좀 잡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지요.
자, 우리 잠깐 쉬었습니다. 쉬고 왔습니다. 네. 화해하고 왔어요. 다시 사랑 포옹을 하고. 왜 근데 아까 저 때렸잖아요. 눈에 멍이. 빨간 자국 뭐야? 멱살 잡고. 야, 이론적인 얘기 그만해.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빨리. 우리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네, 효과의 측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깡 선생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거예요. 민주주의도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죠. 민주주의도 엘리트주의만큼 어떤 효과나 효율성이 있어서 길게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엘리트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그렇지. 예, 어쨌든 제 얘기는 그거고요. 윤리적 측면에서 말씀하시겠죠. 예. 근데 보통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 중에 어떤 뭐 효과, 이게 민주주의가 그 효과가 있으니까 더 효과가 더 크니까 좋다 이런 논변보다 사실 가장 강력한 논변은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소개를 해드린다면 일단 근데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개인의 자유, 뭐 예를 들면 선택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각 개인의 인권, 뭐 재산권, 생명권, 뭐 행복권 이런 것들이 있죠. 즉 이런 개인의 자유나 인권은 가장 소중한 가치다. 즉 이걸 돌려서 말하면 사회 전체의 행복과 맞짱을 떠도 꿀리지 않는 가치. 나는 재산권. 라고 우리가 이제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현대 서구 사회, 근대 서구 사회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상황이고 사실 우리도 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기 다 동의를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회가 사회라는 명목으로 개인한테 강요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정리하면은 인권, 자유 이런 부분은 너무 소중하고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치를 갖다가 공유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체제가 엘리트주의 혹은 민주주의 중에 어느 게 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주는데 효과적인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키워진 엘리트라면?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안에서의 자유가 내가 오늘날 현 정부 안에서의 자유보다 더 클 것 같아. 나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난 TV에 가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자유로운데. 그건 네가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지 놈아. 근데 어쨌든. 그지. 근데 각 개인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님께서 정권을 잡고 계신 한국 사회에서 누가 자유롭냐? 자유로운 사람도 있지. 김기춘. 야, 너 잘리겠습니다. 편집해서. 이 얘기가 근데 의미가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각자 정말 무수히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되고 싶은 게 있고 취향이 완전히 다 달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합의 사항이라고 한다면 엘리트들이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의 어떤 욕구, 취향 이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논의가 너무 일반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정치 전문가 집단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정치 전문가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한정될 것이고,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시장 경제라고 한다면 개인의 욕구나 다양성이 만족될 테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자유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이론적인 엘리트주의 안에서는 그게 침해될 것인가? 침해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엘리트들은 아까 우리가 가정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올바른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듭시다. 그건 아주 나이브한 예지만 술이 인간의 정신에 큰 해악을 미친다. 혹은 담배라고 합시다. 술은 됐고 담배가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트들이 판단하기에 이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사회 악이야. 그게 공익에 더 증진이 돼. 그래서 담배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엘리트들이 그런 판단을 한다면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해가 되는 걸 알아. 술, 담배가. 근데 나는 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건 근데 지금 얘는 대의민주주의 안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똑같이 발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분출될 통로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엘리트들이 뭐 자상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다 계산해서 뭔가 입안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개개인의 욕구를 갖다가 일일이 만족시키는 해결책은 원천적으로 당연히 불가능. 물론 민주주의가 그게 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는 그런 욕구나 그 개개인들의 어떤 사상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갖다가 분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자는 그런 그거를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자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안에서는 개인의 의견이나 자유가 그 보장된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니까 일단 아무리 얘가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두 대중이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나 개인적인 가치관 중요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거를 다 표출하는 거를 자유 상태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혼란 상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거 듣게 왜냐면 뭐 고전 정치 철학에서나 다 동양에서는 어떤 비유를 드냐면 정치나 정부는 너무 크기가 크니까 개인이랑 똑같이 이제 생각해봐요. 가정을 해보는 거죠. 플라톤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홉스도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 사람이랑 동일하다고 원리 구조를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부는 대단히 규모이니까. 그래서 개인도 어떠냐면은 개인의 감각적인 욕구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먹고 싶은 욕구도 있고 감정적인 욕구도 있고 여러 가지들. 그래서 자기의 1대1로 다 동등하게 표출해요, 의견을. 그 상태가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 개인의 심신의 건강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뭔가 혼란 상태예요. 자기한테 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식욕이 되게 강해지면은 이 사람들은 그 뭔가 뭐 체력이나 쉽게 말해서 술 담배 하는 거야. 자기가 원한다고. 근데 그게 자기 몸한테 해가 되지만 네네. 그 절제가 없는 인간들은 자기 몸에 해가 되는 짓을 계속하는 거죠. 맞아요. 깡 선생님 항상 늘 되게 정확하게 쉬운 비유로 정리해 주셔서 제가 되게 고대 철학 전공할 뻔해서 일단은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도 뭔가 제가 슬퍼요. 슬픈 상황에서 내 슬픈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해줘 하지만 이게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을 표출했는데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조화 상태가 안 되는 거여서 저는 이거를 다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깡 선생님은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억압되면 안 되고 모든 게 자유롭게 표출되는 게 기본 자유 상태다.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인데 이제 제가 대변한 입장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자유주의 입장인 거죠. 개인의 뭐 모든 뭐 개개의 어떤 개성, 다양성, 뭐 욕구, 뭐 그 사람들의 어떤 선택의 자유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사실 좀 이게 이상할 수도 있어. 근데 서양인들 보면 이걸 너무 이상할 정도로 신성시하죠. 그렇죠. 총기 사용 허용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 보면은 근데 사실 전통 사회에서 뭐 기존에는 개인의 자유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 그렇지. 뭐 생각을 해왔죠. 그리고 뭐 서양 그 정치 철학 내에서도 그 마이클 샌델 있잖아요. 공동체주의자들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사람들도 유사한 주장을 합니다. 야,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건 맞긴 맞는데 부정을 하진 않죠.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개인은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 가치, 어떤 전통적인 도덕, 미풍양속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조금 엘리트주의나 이런 거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일단 핵심은 그거잖아요. 뭐냐면 나는 근데 이거 좀 현대적인 의미로 바꿔보면은 나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치원 학생들한테 운전면허증을 쥐어주는 건 사실 폭력이에요. 운전을 하게 시키는 거죠. 자기가 사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은 개인마다 다 다른 거고. 그래서 현대 사회는 매우 전문화돼 있어요. 의사는 의사. 그리고 우리 개인이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전문적으로 하는 거에 모든 일상을 다 투자하고서도 내가 내 전문성을 달성하기 너무 어려운 현실인 거야. 그렇죠. 근데 왜 정치만은 별로 관심이 없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모두가 한 표가 필요하다라면서 그걸 굳이 우리 손에 쥐어주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없으면 최 사장의 자유가 억압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실은 정치의 전문가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1인 1표씩을 갖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지금 현실 얘기로 굳이 넘어오려면. 그러네. 너무 다음 시간에. 제가 이깁니다, 이거는. 왕정 시대와 민주주의 시대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너 임마 곤장 맞고 쫓겨났어 벌써. 그래서 달라이라마로 하면. 지금 그 말씀하셨던 거 들으면. 논점의 핵심이 뭐냐면 다시 한번
그 자유나 인권을 우리가 우선하는 가치로 친다면 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 일단 들어왔어요. 김도희님께서. 근데 그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만약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 차원에서 엘리트주의를 어떻게 옹호할 수 있죠? 엘리트가 알아서 할 거다. 이거를. 엘리트주의가 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그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왔을 때 독재가 발생하고 그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들을 억압하기 시작할 때 현실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지. 엘리트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올바른 방향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라이라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달라이라마 사람들이 그게 싫어. 난 그 방향이 싫어. 난 술 먹고 담배 피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엘리트주의는 기본적으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독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엘리트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키워졌냐면은 개개인의 다양성이 지켜지고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체 공동체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엘리트는 민주주의를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엘리트가 의사결정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이 올바르다고 판단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자꾸 현실적인 얘기를 자꾸 꺼내고 싶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손에 쥐어졌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는 거예요. 뭐가요? 현실적으로 얘기는 하지 말고 현실 얘기하지 마. 그래 알았어. 아니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주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게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자유가 있고 다 있죠. 그런데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내가 표결을 해갖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졌어. 그럼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도 한 표라도 던졌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치 체제에서든 모든 자유는 보장이 당연히 안 돼요. 강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 그 강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오다가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내가 내 의견을 목소리를 분출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거냐 의사결정 과정에 이게 저는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 창구가 사실상 개인의 자유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목소리가 묵살될 수도 있어요. 묵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구라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얘기라도 해보고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소수의 견해를 묵살시키기 더 쉬운 체제는 민주주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크빌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변형되기 매우 쉽게끔 조직화돼 있고,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사실은 다수의 이익이죠.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민주주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수의 인권이나 소수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성애가 정상적인 사회에서 민주적 결정은 항상 동성애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은 그거는 근데 만약에 엘리트가 있어. 엘리트가 있어서 소수의 견해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엘리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또 그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싫어하는 사람들이 침해받는다. 그러니까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엘리트주의든 민주주의든 둘 다 강제는 발생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트주의는 아무리 위대한 통치자가 나와서 모든 자유를 그건 말이 안 된다니까. 그 사람도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트주의도 다수가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결정을 하냐면은 다수가 이익이 되는 방향, 이익의 방향으로만 결정하겠지만 만약에 도덕적인 엘리트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엘리트는 다수의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겠지만 정의로운 걸 선택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결정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엘리트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더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다라는. 전 윤리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그럴 것 같고 깡 선생님의 말은 근데 나 되게 힘들다. 이 독재 옹호자들이랑 싸우라니까. 깡 선생님 말은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이게 옳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의사결정을 내가 묵살당해도 되니까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옹호를 받는 거고요. 지금 국회의 소수 정당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면 뭐예요? 자, 이거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다수 형법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 민주주의에서는 소수 집단이 물론 투표를 하면 지겠죠. 투표를 하면 지겠죠. 항상 지겠죠.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10년째 쳐왔죠. 자, 10년째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도 봤을 때 소수 집단의 목소리가 왜 항상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맨날 지잖아요, 우리.
투표하면 지고 다수 집단도 복지 안 되잖아요. 맨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소수 집단의 목소리가 아예 원천적으로 표출이 되지 않는. 자, 그래. 그럼 북한이랑 비교를 해봐. 아니 왜 표출이 안 돼요? 아니 왜 표출이 안 돼? 아니 엘리트주의자들 앞에 가서 판단은 그 사람들이 내지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나 이런 억울한 일을 그 사람들의 판단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목소리는 다 낼 수 있고 북한이라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는 다 낼 수 있고 판단을 결국에 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엘리트주의자들은 엘리트들이 판단하는 거고 결국엔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 그 서로의 어떤 가치가 충돌을 하고 있을 때 결국에 민주주의에선 다수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네, 다수결을 하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강제가 발생하겠죠. 그때는 대부분 다수의 이익이 이길 거다.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이익이 이길 거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기겠죠. 이제 폭력적인 다툼으로 번질 뻔했던 예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네,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서 노동자가 99고 자본가 노동자로 하지 말고 99대 1이라고 합시다. 가상의 상황에서. 그럼 동성애 좋은 것 같아요. 동성애 1, 거니까. 그 다음에 이성애 99. 이성애자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야. 왜 그래? 그랬을 경우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생할 수도 있겠느냐는 거지. 사실상 어렵다. 불가능하죠. 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계속 제가 대답을 할게요. 소수 집단의 목소리가 그 1대 99의 상황에서도 동성애자들도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어요. 얘기만 할 수 있겠죠. 네, 자기 대표자를 낼 수도 있고 투표에서 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서로 타협과 양보입니다. 자, 1대 99라고 해도 그럼 야 민주주의 우리 99가 1을 갖다가 너희는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라. 아예 너 상대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관용 타협의 원칙 아래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서도 귀를 기울여 주는 겁니다. 네, 정말로 거기서 점점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1이 자연 도태적으로 도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유전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소수 집단의 의견이 표출이 돼서 합의와 양보와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엘리트들한테 얘기하면 왜 안 되냐는 거지. 그 아니 그거 왜 엘리트들한테 무조건 맡길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엘리트가 모든 집단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얘기를 해줍니까? 99명은 신이에요, 신. 99명은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그 이성애만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1%는 유전적으로 100명 중에 1명만 동성애가 발생해. 그래서 그들은 항상 1이야. 그래서 더 늘어날 확률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정의로운 엘리트라면 그 다음에 전체 동성애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엘리트라고 한다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거예요.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그래서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 그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이념적인 걸 버려가면서 99명이 이건이 이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 같아요. 그 일의 생각을 동의해 줄 거다. 저는 가능하다고. 이건 억지다. 왜 이게 억지라고 보는지 저는 아까부터 이것 때문에 싸웠는데 자. 민주주의가 도대체 뭔지 제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그러니까 깡 선생이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느냐. 근데 동성애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말을 하는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동성애적 결혼을 합법화해주는 법률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다수는 자꾸 99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얘기는 들어줄게.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해봐 실컷. 하지만 절대 포결은 안 해. 합법화는 안 시켜주는 거야. 그거는 폭력적인 사회이고 그거는 비윤리적인 사회가. 거기다가 북한으로 갑시다. 이건 거기다가 그 다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니는 병이다.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의학 전문가를 비롯한 과학 전문가를 비롯한 엘리트 집단에서는 오히려 아주 소수의 의견인데 들어보니까 맞아. 그리고 검증을 해보니까 이건 병이 아니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전문가 집단은 그런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 근데 대중들은 그걸 못할 거야를 이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자꾸 생각을 하냐면 대중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병이 아니야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거나 정의가 중요하다 어떤 사회 정의 차원에서 소수를 존중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할 능력이 없다고 지금 전제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있는 사람들의 시민들의 기본적인 덕목은 사실 도덕성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자신의 합리성,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개념 규정을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99명이 어떤 도덕적 성향을 갖고 있냐면은 기독교,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와 이성애가 옳다라는 도덕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 사람들도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내 신념은 그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입장의 철학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할 거다라고 이미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다 추방하자 이게 아니라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예요. 지금 계몽의 대상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둘이 합의는 하는 겁니다. 야 너네 결혼은 못해도 결혼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없어. 하지만 추방은 하지 않을게.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허용해주는 나라들도 생기고 있죠 지금. 기독교 국가에서들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엘리트는 왜 문제가 되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엘리트주의는 왜 나빠요? 여기서? 엘리트주의가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런 소수 집단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아니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의견을 제시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력구제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못해요? 아니 자력구제를 못하지만 우리가 판사가 결국에는 판단을 하지만 우리 계속 가서 우리가 개념의 혼동입니다. 지금 아니 법률 전문가한테 가서 지금 혼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거 오전에 이걸로 주먹질이 왔다 갔다 하고 아니 판사 앞에 가서 나는 억울하다 이러면서 뭐 증인들 끌어와서 그러니까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하지만 그것을 내가 말한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계속 갖고 와서 의견 개진하고 반대쪽에서 의견 개진하고 근데 그 판단을 배심원이 아니라 말하자면 판사가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보고 판사 그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판단하는 것을 거기에다 완전한 권한을 주는 것을 엘리트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죠. 일단은 봅시다. 정리합시다. 여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혼동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지금 반대편들은 독재를 할 경우에 여러분들의 자유와 행복이 더 잘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재로 바꿔 엘리트주의를. 선거 같아 막 자기 어필하고. 일단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름 밝힐 뻔했어. 최사장 독실이 이 두 사람은. 알았어요. 잠깐만. 일단 정리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시간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침에 우리가 싸우느냐고 녹음을 좀 늦게 했어. 늦게 했습니다. 우리 몇 가지 쟁점이 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걸 좀 했어야 되는데. 일단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를 좀 전개했는데 크게 사실 이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리하면 이론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 그리고 윤리적 측면으로 엘리트주의랑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핵심이 됐던 거는 어떤 의사결정이 효율성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깡 선생의 입장은 민주주의가 엘리트주의만큼 효율적일 수도 있다 정도로 우리 정리해 볼 수 있었고 두 번째 우리가 윤리적 측면에서 논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독실이나 저의 입장에 있어서는 엘리트주의 그다음에 이제 김도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김도인은 계속 중립적인 입장이라서 그 엘리트주의 역시 윤리적인 측면에서 자유와 인권을 더 보장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건 알아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하기에는 어려운 시기다. 근데 제 눈에는 거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있긴 있어.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해봤냐면은 사실 팟빵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진보적 성향을 띠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왜냐면 지금의 메인 미디어 자체가 너무 이제 보수화되어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 매체로서 찾아오신 분들이 팟캐스트에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진보적 견해를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생각해보면 실제 투표를 진행하다 보면 독재나 엘리트주의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아니면 부패에 여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던 정권이 지금까지 뽑혀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중들에서의 많은 부분들은 엘리트주의나 독재에 대해서 옹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소리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본 거다. 얘기해보고 특히 저는 사실 저도 알아요. 최 사장과 독실이는 사실 민주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주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실 정치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모습들 이게 워낙 안 좋은 모습들이 눈에 띄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비판적이고 그렇지. 유연한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좀 논의를 진행해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끝났는데 한 마디씩 좀 한 다음에 우리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저부터 할까요? 저는 뭐 아까 전에 거의 제 얘기 거의 다 한 건데 일단은 엘리트주의나 민주주의 이론적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적이나 아니면은 그 윤리적 측면에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저도 좀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냐면은 이번에 이제 선거 있잖아요. 선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
팟캐스트 안에서나 아니면 SNS나 트위터 상에서나 그러면 진보가 압승할 것만 같아요. 세월호 사건과 엮여서 그죠. 네, 그런데 아니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우리 시민들 그리고 대중들의 많은 부분은 아직도 이제 독재나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옹호하시는 분들이 뿌리게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이 목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그죠? 사실 우리가 그들을 이제 못 배웠다, 그 다음에 잘못됐다라고 부정할 것이냐, 그거는 저는 반대로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소수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 견해를 개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스스로 옹호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독재나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되고 악이라고 규정한다면 그거는 일종의 비민주적인 행동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는 찬성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본 거고 우리 독실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은 교육자에게, 과학은 과학자에게, 의술은 의사에게,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뭐야, 준비했어? 선거로 뽑지 않죠. 전 공공 정책도 정책 전문가에게, 철인에게 맡기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는 그런 사람들이 철인이라고 하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부패할 가능성이 99.999%라고 봐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친일을 한다든가 남로당이었다든가 시바스 리가를 좋아한다든가 여자를 좋아한다든가 이런 부패의 가능성이 편집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한 사람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저는 그런 욕망. 사실은 그거 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시바스 리가 좋아요. 그런데 진짜로 저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 부패에 대한 견제 수단이 있는 거는 그나마 민주주의거든요. 그렇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지금 오늘은 이론만 한 거니까 부패 가능성이 없다면 저는 엘리트주의가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도희는 어떻게 오늘 계속 지켜보셨는데? 네, 저에게 한 표 주시면 철인당을 설립해서 50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아닌데. 사실 김도윤의 입장도 뭐 현실적으로는 의미 있는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철인을 트레인할 수 있는 아니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중요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역량이나 자질이 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네. 뭐 다 하신 건가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좀 걱정되는 게 그 최 사장이랑 독실이가 욕먹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근데 좀 오해를 말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독재 옹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엘리트들의 통치, 엘리트들의 의사결정이 가질 수 있는 장점 그 측면을 조금 부각시켜 주신 것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민주주의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저는 이론적인 차원에서도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그게 가지는 가치 이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언제 다음 시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단순한 의사결정 과정은 아니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궁극적인 사회 목표이자 이상향이자 어떤 사회 구성의 원리 이렇게까지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실 민주주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요. 현실 아주 민주주의. 멋있죠.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시궁창.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궁창을 불만.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할 때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한 것이 다수가 다수만을 위한 정책을 너무 할 것이다 했었는데 오히려 현실 민주주의 너무 짜증나요. 아니 다수인 서민을 위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야. 더 반대야. 그렇죠. 서민들이 너무 엘리트들 이 엘리트는 그 엘리트는 다른데 기득권들을 너무 보호해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중들을 몰아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가? 우리 그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저희 선거는 끝난 시점이 되겠죠. 선거는 끝나지 않고 영원하겠죠. 선거는 영원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고 아까 우리 홍보했던 대로 우리 다음에 11회에서는 좀 현실 민주주의에 대한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만세! 민주주의 만세! 민주주의 만세! 이 양아치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스북이랑 네이버 카페 꼭 들어와 주십시오. 지대너비앗. 광고도 보내주시고 여기 독재주의자들 좀 욕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